빈소에는 향을 피워줄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정사진 뒤에서 발견된 통장에는 고인이 세상을 떠난 다음 날에도 돈이 빠져나간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송금을 했다는 거죠?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78 노인의 장례식에서 시작됩니다. 평생 가족 없이 살았다는 노인이 마지막 순간까지 감추고 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사연이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가슴에 남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복지관 사회복지사 한은주는 아침부터 낡은 다세대 주택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는 어르신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동료 민호와 함께 찾아온 길이었습니다. 선생님, 김태식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복지관에 오신 게 언제죠? 열흘 전이에요. 도시락을 받아가시면서 다음 주에는 꼭 이발하고 오겠다고 하셨어요. 전화는 계속 꺼져 있고요. 네, 이분은 아무리 아파도 전화는 꼭 받으셨거든요. 두 사람은 3층 끝집 앞에 멈췄습니다. 문 앞에는 배달된 우유 3개가 손도 대지 않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어르신 복지관 하는 주예요. 김태식 어르신 안에 계세요? 은주가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람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김태식 노인은 작은 방에 반듯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맡에는 깨끗한 셔츠 한 벌과 오래된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지막을 알고 미리 준비해둔 모습이었습니다. 어르신, 왜 아무한테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은주 선생님, 잠깐 밖으로 나가 계세요.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얼굴이라도 뵐게요. 태식의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흔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오른손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이번 달에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구나. 누구에게 쓴 말일까요? 가족이 없다고 하셨는데 가족 관계도 확인해 봐야겠네요. 주민들은 태식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15년 넘게 같은 집에 살았지만 누구와도 긴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폐지를 정리했고 점심이면 시장 끝 국밥집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명절에도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집주인은 태식이 가족 이야기를 꺼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했습니다. 복지관 기록에는 배우자 없음, 자녀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친척 연락처도 없습니까? 비상 연락망도 비어 있어요. 제가 몇 번이나 적어달라고 했는데 찾을 사람이 없다고만 하셨어요. 사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은주는 태식의 작은 방을 정리했습니다. 살림은 놀라울 만큼 단출했습니다. 냄비 하나, 밥그릇 하나, 수저도 한 벌뿐이었습니다. 옷장에는 계절별 옷이 2벌씩 걸려 있었고 서랍에는 약봉지와 공과금 영수증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은주는 낡은 책상 아래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민호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사진이네요. 상자에는 어린아이들이 그린 그림과 색이 바랜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림마다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복지시설 아이들이 보낸 걸까요? 이름도 주소도 없어요. 날짜도 전부 뜯겨 있고요. 은주가 편지 한 장을 펼치자 안쪽에서 작은 사진이 떨어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어깨 위에는 태식의 거칠고 마른 손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식의 얼굴 부분은
누군가 가위로 잘라낸 듯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손자 아닐까요? 가족이 없다면서 왜 이런 사진을 숨겨두셨을까요? 태식의 장례는 무용고에 가까운 작은 빈소로 준비됐습니다. 복지관 직원들이 빈소를 지켰지만 첫날 저녁까지 조문객은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국화꽃 몇 송이와 영정사진만이 넓은 빈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아무도 안 오면 오늘은 정리해야겠습니다. 평생 혼자 사셨는데 마지막 길까지 혼자 보내드릴 수는 없어요. 은주 선생님 잘못이 아닙니다. 알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뭐가요? 어르신은 매달 마지막 주만 되면 도시락도 가장 싼 것으로 바꾸셨어요. 겨울에도 보일러를 거의 틀지 않으셨고요. 형편이 어려우셨으니까요. 그런데 어르신 손에 있던 쪽지에는 이번 달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 아끼신 건 아닐까요? 은주는 영정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사진은 태식이 직접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액자 한쪽이 이상하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액자 뒤에 뭔가 들어 있어요. 잠깐만요. 제가 열어볼게요. 액자 뒷면을 조심스럽게 열자 얇은 통장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통장 표지에는 태식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주는 마지막 거래 내역을 펼쳤습니다. 매달 같은 날 60만 원씩 빠져나갔어요. 1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어르신 형편에 매달 60만 원이라니. 받는 사람 이름이 찍혀 있습니까? 박도윤. 통장 마지막 장에는 전화번호 하나가 연필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태식이 남긴 것으로 보이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아이에게만은 사실을 알려주시오. 아이요? 12년 동안 돈을 받은 사람이 아이였다는 뜻일까요? 바로 그 순간 빈소 안에 태식의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통장에 적힌 것과 같았습니다. 박도윤. 여보세요? 할아버지,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그리고 이번 달 돈은 왜 보내지 않으셨어요? 지금 누구라고 하셨죠? 저 도윤이에요. 할아버지가 제 아버지 죽음에 대해 오늘 전부 말해주기로 했어요. 은주의 시선이 텅 빈 빈소의 영정사진으로 향했습니다. 가족이 없다던 노인은 죽기 전날까지 누군가의 아버지에 관한 비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할아버지 집으로 가는 중이에요. 오늘 오후 6시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곳으로 가지 말고 제가 알려드리는 곳으로 오세요. 왜요? 할아버지한테 무슨 일 생겼어요? 직접 오셔서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설마 할아버지가 또 쓰러지신 건 아니죠? 빈소로 오셔야 합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도윤의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빈소라니요? 김태식 어르신께서 며칠 전 돌아가셨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어제도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어르신이 직접 보낸 게 확실한가요? 오늘 만나서 전부 말해주겠다고 했어요. 그 약속을 지키려고 12년을 기다렸단 말입니다. 도윤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긴 뒤 은주는 태식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문자함에는 도윤에게 보낸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27일 오후 6시 처음 만난 곳으로 와라. 발송 날짜가 언제죠? 어제 오전 9시예요. 이상한데요. 발견 당시 상태를 보면 어제 문자를 보낼 수 없었을 텐데요. 예약 문자였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르신은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은주는 통장과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지 않고 영정사진 앞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태식이 남긴 마지막 유품이자 비밀을 밝힐 단서였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빈소 밖에서 다급한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검은 운동복 차림의 젊은 남자가 숨을 몰아쉬며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26살 박도윤은 영정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한동안 절도 하지 못한 채 태식의 사진만 바라봤습니다. 왜 아무도 없어요? 아직 연락이 닿은 가족이 없습니다. 가족이 없다니요? 김태식 어르신은 복지관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이에요. 할아버지에게는 가족이 있어요. 도윤 씨가 손자입니까? 아니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한테는 할아버지였습니다. 도윤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2번 절을 올린 뒤 주머니에서 오래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손수건 귀퉁이에는 김태식이라는 이름이 서툰 바느질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8살 때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보육원에 들어간 뒤였습니다. 매달 한 번씩 찾아와서 밥을 사주고 이발도 시켜줬어요. 그래서 매달 60만 원을 보낸 겁니까? 통장을 찾으셨어요? 영정사진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돈 제가 쓴 거 아닙니다. 도윤 씨 계좌로 들어간 것은 맞습니까? 제 이름으로 된 계좌지만 20살 전까지는 시설에서 관리했습니다. 독립한 뒤에는 학비와 월세로 썼고요. 할아버지가 절대 돌려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어볼 때마다 빚을 갚는 거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진 빚이라고 했습니까? 제 아버지에게요.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영정 사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공장 화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날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김태식 어르신도 그 공장에서 일하셨나요? 야간 경비원이었어요. 불이 난 뒤 할아버지는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비상구를 잠근 사람이 할아버지라는 소문도 돌았고요. 그런데 어떻게 도윤 씨를 찾아온 겁니까?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아버지를 죽게 만든 사람이라면 왜 저를 12년 동안 돌봤는지, 반대로 죄가 없다면 왜 진실을 말하지 못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듣기로 했군요. 네.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절대 피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도윤은 태식의 휴대전화를 받아 마지막 문자를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처음 만난 곳으로 오라고 했어요. 처음 만난 곳이 어디예요? 보육원 뒤에 있는 오래된 성당입니다. 그런데 왜 오후 6시였을까요? 그 시간에 누군가를 함께 만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누구를요? 제 아버지가 죽던 날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요. 그때 빈소 입구에서 검은 모자를 눌러쓴 여자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은주와 눈이 마주치자 여자는 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잠깐만요. 은주가 뒤따라 나갔지만 여자는 이미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김태식 어르신을 아세요? 모릅니다. 그런데 왜 빈소를 보고 계셨어요? 사람을 잘못 찾았습니다. 여자는 등을 돌린 채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오른손에는 태식의 집에서 발견된 것과 똑같은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 어디서 났어요? 건드리지 마세요. 여자가 사진을 가슴에 감추는 순간 도윤이 빈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이모? 여자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모가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요? 너야말로 왜 이 사람 장례식에 온 거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 사람을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이모는 할아버지를 알아요? 내 아버지를 죽게 만든 사람이야.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이 전부 무너졌어.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숙은 도윤의 손에 들린 태식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왜 이래요? 그 전화기 당장 버려. 죽은 사람이 남긴 말은 아무것도 믿으면 안 돼. 어르신이 남긴 유품입니다. 함부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당신들이 뭘 안다고 끼어들어요. 김태식은 평생 거짓말만 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모가 말해줘요. 아버지가 죽던 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고였어. 정말 사고였다면 할아버지는 왜 매달 돈을 보냈어요? 입막음 하려고 보낸 거야. 얘가 진실을 알게 될까봐 돈으로 붙잡아둔 거라고. 이모는 그 돈이 들어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내 생활비라고 생각했어. 아니요. 이모는 한 번도 누가 보낸 돈인지 묻지 않았어요. 정숙은 입술을 깨문 채 도윤을 노려봤습니다. 그러다 영정사진 뒤에 놓인 통장을 발견하자 얼굴빛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통장까지 찾았어? 왜 그렇게 놀라세요? 그 안에 있는 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정숙은 빈소를 빠져나갔습니다. 바닥에는 그녀가 들고 있던 사진 한 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도윤이 사진을 주워들었습니다. 불에 탄 공장 앞에 젊은 시절의 태식과 도윤의 아버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죠? 사진 뒤에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은주가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그곳에는 세 사람의 이름과 함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식, 준석, 그리고 내 딸 지영. 할아버지에게 딸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가족관계 기록에는 김지영 씨가 오래전에 사망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모는 왜 죽은 사람의 사진을 갖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때 태식의 휴대전화에 새로운 예약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수신자는 도윤이었지만 내용은 단 한 줄뿐이었습니다. 도윤아, 내 아버지가 구한 사람은 아직 살아있다. 내 아버지가 구한 사람은 아직 살아있다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문자 아래에 첨부된 파일이 있어요. 바로 열지 말고 먼저 저장부터 해두죠. 첨부된 파일은 숫자 6자리만 적힌 작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숫자 날짜가 아니에요. 혹시 비밀번호 아닐까요? 할아버지가 만나자고 한 성당에 개인 보관함이 있어요. 어릴 때 제 물건을 맡겨두던 곳이에요. 그렇다면 이 숫자는 보관함 비밀번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후 6시까지 아직 2시간 남았어요. 지금 바로 가요. 도윤은 휴대전화를 움켜쥐고 빈소를 나섰습니다. 은주와 민호도 장례식장 측에 유품 보관을 부탁한 뒤 뒤따랐습니다. 세 사람이 성당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건물 뒤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낡은 성당 뒤편에는 오래된 교육관이 붙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지하로 내려가 녹슨 철제 보관함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에요. 번호를 눌러보세요. 도윤이 사진 속 숫자를 차례로 누르자 잠금 장치가 짧은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보관함 안에는 작은 카세트 녹음기와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녹음기 제가 어릴 때 쓰던 거예요. 테이프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듣는 게 좋겠어요. 은주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지직거리는 소음 사이로 태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윤아, 네가 이걸 듣고 있다면 나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겠구나. 내 아버지에게 진 빚을 돈으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내가 보낸 돈은 사죄가 아니라 네 아버지가 지켜낸 것을 대신 지키기 위한 약속이었다. 하지만 내가 직접 나서면 또 누군가 위험해진다.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비겁한 사람으로 남기로 했다. 태식의 목소리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테이프는 끝까지 돌아갔지만 이어지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게 다예요? 누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테이프가 중간에 잘린 것 같습니다. 뒷부분을 누군가 지웠을 수도 있어요. 도윤은 녹음기를 내려놓고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화재 사고 합의서와 병원비 영수증 수십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수증에 환자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 부분만 전부 잘려 있어요. 날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부터 시작돼요. 치료비가 상당합니다. 같은 병원에서 거의 2년 동안 치료를 받았어요. 할아버지가 누군가의 병원비를 대신 냈다는 겁니까? 서류 맨 아래에는 화재 피해자 지원금 지급 내역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지급자 명단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지급된 보상금이 이것밖에 안 돼요? 다른 피해자보다 훨씬 적습니다. 아버지는 목숨을 잃었는데 왜 부상자보다도 적게 받았죠? 합의서에 서명한 사람을 보세요. 박정숙. 이모가 제 보호자 자격으로 합의했어요.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 만입니다. 장례도 끝나기 전에 합의했다는 거예요?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합의서를 넘겼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유가족이 사고와 관련해 추가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모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미 다 알고 있었잖아요. 감정부터 앞세우면 안 돼요. 당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할아버지도 이모도 저만 빼고 전부 알고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공장에 들어갔다가 불을 피하지 못한 줄 알고 살았다고요. 도윤이 합의서를 구기려는 순간 지하 계단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서류 내려놔. 이모가 어떻게 여길 알았어요? 네가 갈 곳이 여기 말고 어디 있겠니? 이 합의서에 이모 서명이 있어요. 네가 알아서 좋을 건 하나도 없어. 아버지는 술에 취하지 않았죠?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아버지가 사람을 구하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 입 다물어. 왜 아버지를 술 취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야 네가 살 수 있었으니까. 정숙의 외침이 좁은 지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산 것과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힌 게 무슨 상관이에요? 공장 사람들이 찾아왔어. 합의하지 않으면 네 아버지가 불을 질렀다는 증거를 만들겠다고 했어. 어린 너까지 방화범 자식으로 살게 만들겠다고 협박했다고. 그래서 사흘 만에 합의하신 겁니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할아버지는요? 김태식은 공장 편에 서서 비상구는 잠겨 있지 않았다고 증언했어. 내 아버지가 혼자 불길 속으로 들어갔다고 말했지. 할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 사람이 입을 열었으면 내 아버지는 영웅으로 남을 수 있었어. 그런데 김태식은 돈을 받고 사라졌어.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사고 직후 통장에 거액이 들어왔어. 내가 직접 확인했어. 그 돈으로 저한테 생활비를 보낸 겁니까? 내 아버지 목숨값 일부를 적선하듯 던진 거야. 정숙은 도윤에게서 합의서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서류 봉투의 안쪽이 찢어지며 얇은 열쇠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봉투 안에 이중으로 된 공간이 있어요. 종이가 한 장 더 들어 있습니다. 민호가 봉투 안쪽을 뜯자 태식이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짧은 편지가 나왔습니다. 정숙에게 합의금을 건넨 사람은 공장 대표가 아니다. 그날 구조된 사람의 가족이 진실을 덮는 조건으로 돈을 건넸다. 구조된 사람의 가족이요? 거짓말이야. 그 편지 당장 찢어. 이 열쇠에는 병원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영수증에 적힌 병원과 같습니다. 병원 보관함 열쇠인가 봐요. 거기 가면 안 돼. 왜요? 그 사람은 죽었어. 서류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
서류상 사망한 사람이라면 왜 아직도 두려워하세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성당 시계가 오후 6시를 알리는 종을 울렸습니다. 동시에 지하실 불이 꺼졌습니다. 누가 있어요? 어둠 속에서 보관한 문이 3개 닫혔습니다. 누군가 도윤의 손에 들린 열쇠를 낚아채 계단 위로 달아났습니다. 열쇠를 가져갔어요. 출입구를 막아야 합니다. 도윤이 휴대전화 불빛을 켜고 뒤쫓았습니다. 성당 뒤뜰로 나가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번호판이 가려져 있어요. 바닥에 뭔가 떨어졌어요. 은주는 차가 있던 자리에 떨어진 병원 환자용 팔찌를 주었습니다. 팔찌는 오래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발급 날짜는 불과 사흘 전이었습니다. 환자 이름을 보세요. 김지영. 죽었다던 할아버지 딸이 사흘 전에 병원에 있었다고요? 그 순간 성당 담장 너머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도윤 씨, 화상 자국으로 얼굴 한쪽을 가린 여자가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내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구한 사람이 바로 나예요. 정말 김지영 씨가 맞습니까? 내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날 불길 속에서 죽었을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김지영은 그날 죽었어. 장례까지 치렀다고. 당신은 내 장례식에 오지도 않았잖아요. 정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관 안에 있던 사람이 누군지 직접 확인한 적 있어요? 시신이 심하게 탔다고 했어. 그래서 아무도 얼굴을 확인하지 못했죠. 그렇다면 김지영 씨 대신 누가 묻힌 겁니까? 나도 몰라요. 아버지가 끝까지 말해주지 않았어요. 태식 어르신은 따님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나를 병원으로 옮긴 사람도 아버지였으니까요. 그런데 왜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누구에게서? 비상구를 잠근 사람에게서요. 지영은 얼굴을 가리고 있던 머리카락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왼쪽 귀에서 목 아래까지 오래된 화상 자국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불이 난 날, 나는 아버지에게 저녁을 가져다 주려고 공장에 갔어요. 그때 공장 안에는 도윤 씨 아버지인 박준석 씨가 남아 있었고요. 아버지가 야간 작업을 했습니까? 아니요. 밀린 임금을 달라고 공장장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창고 쪽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준석 씨가 나를 업고 비상구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문에는 바깥에서 굵은 쇠사슬이 감겨 있었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밖으로 나온 거죠? 작은 환기창을 깨고 나부터 밀어냈어요. 다시 들어가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다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술에 취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네. 끝까지 사람을 구하려 했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던 세월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나만 몰랐습니까? 미안해요. 내가 겁을 냈어요. 깨어났을 때 병실 앞에 낯선 남자들이 서 있었어요. 내가 본 것을 말하면 다음에는 아버지와 어린아이까지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라면 도윤 씨를 말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도윤 씨가 있던 보육원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입을 다문 겁니까? 아버지는 나와 도윤 씨, 둘 중 누구도 희생시킬 수 없다고 했어요. 결국 나를 죽은 사람으로 숨기고 자신은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그 말만 믿으라고? 김태식 통장에는 공장 측에서 받은 돈이 들어왔어. 공장 돈이 아니에요. 내가 직접 받다니까. 아버지가 살던 집을 판 돈이에요. 지영은 낡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화재 발생 열흘 뒤 작성된 태식명의 주택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팔아 당신에게 합의금을 줬어요.
나한테 돈을 준 사람은 공장 직원이었어. 아버지가 직접 나타날 수 없어서 공장 직원에게 전달을 부탁한 겁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당신이 받은 돈과 집을 판 금액이 똑같아요. 민호가 합의서와 매매 계약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서류에 적힌 금액은 단 한 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태식 어르신이 공장 측에 돈을 받았다는 증거는 아직 없는 셈입니다. 그래도 거짓말을 한 건 사실이야. 그 사람 때문에 준석이가 술에 취해 사고를 낸 사람으로 남았어. 아버지는 그 대가를 평생 치렀어요. 그래서 저한테 돈을 보냈습니까? 처음에는 직접 찾아가려 했어요. 하지만 정숙 씨가 도윤 씨 앞에 나타나면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모가요? 나는 네가 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게 싫었어.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진실까지 숨겼어요? 네가 알면 반드시 파헤치려고 할 테니까. 그 공장 사람들은 아직 살아있어. 지금도 돈과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끝내려고 한 거예요. 비상구가 잠겨 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병원 보관함에 있어요. 하지만 열쇠는 조금 전 누군가 훔쳐갔습니다. 그건 가짜예요. 지영은 도윤이 들고 있던 손수건을 가리켰습니다. 아버지가 그 손수건을 도윤 씨에게 돌려줬죠.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겁니다. 이름 아래 바느질을 뜯어보세요. 도윤이 손수건 귀퉁이에 실밥을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천 안쪽에서 작은 열쇠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태식 어르신은 누군가 서류를 찾으러 올 거라고 예상했군요.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이 열쇠로 무엇을 열 수 있습니까? 내가 치료받던 병원의 장기 보관함이에요. 그 안에 화재 당일의 비상구 점검표가 있습니다. 비상구가 잠겨 있었다는 기록입니까? 더 중요한 것도 있어요. 공장장이 비상구를 잠그라고 지시한 작업 일지가 함께 보관돼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요. 안 돼. 이모는 빠져요. 이번에는 누구도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못하게 할 겁니다. 네 사람은 지영의 안내를 받아 성당에서 멀지 않은 재활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지하 기록실에는 장기 입원 환자들의 물품을 보관하는 철제함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지영은 가장 안쪽 보관함 앞에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지난주에 다녀갔다고 들었어요. 오늘 모든 자료를 꺼내 도윤 씨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도윤이 열쇠를 넣자 잠금 장치가 부드럽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보관함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버지가 직접 넣는 걸 봤어요. 안쪽에 봉투가 붙어 있습니다. 은주가 철판 밑에 붙은 봉투를 떼어냈습니다. 그 안에는 서류 대신 작은 메모리 카드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서류를 촬영해 둔 것 같아요. 민호가 메모리 카드를 휴대전화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오래된 작업 일지와 쇠사슬로 잠긴 비상구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면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수 있겠죠? 원본이 있다면 더 확실하겠지만 촬영 날짜와 장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파일은 동영상이에요. 은주가 영상을 재생하자 병원 보관함 앞에 선 태식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기록을 보는 사람에게 부탁드립니다. 화재 사망자는 3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김지영의 이름으로 묻힌 사람을 찾아주십시오. 태식은 카메라 앞으로 오래된 사원 명부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붉은 펜으로 표시된 이름은 윤미자였습니다. 이분은 공장 식당에서 일하던 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지영 씨 대신 묻힌 겁니까? 윤미자 씨는 그날 근무 기록에서 지워졌습니다. 가족도 보상금도 장례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나 말고 한 명 더 있습니다. 화면이 흔들리더니
병원 복도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 잠깐 비쳤습니다. 영상을 멈춰보세요. 이 사람 박정숙 씨예요. 모두의 시선이 정숙에게 향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까지 옆에 서 있던 정숙은 이미 기록실에서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모가 영상을 본 뒤 사라졌어요. 정숙 씨가 가져가려던 건 처음부터 열쇠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태식 어르신의 집으로 가봐야 합니다. 그곳에 아직 다른 증거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은주가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은 꺼져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곧바로 태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세대 주택 앞에 도착하자 3층 끝집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안에 있어요. 문은 잠겨 있지 않습니다. 혼자 들어가면 위험해요. 민호가 먼저 문을 밀었습니다. 방 안은 처음 발견했을 때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서랍은 모두 열려 있었고 옷과 서류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모, 정숙은 책상 앞에 앉아 오래된 서류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태식이 남긴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뭘 찾고 있었어요? 나가. 병원에서 도망친 것도 모자라 할아버지 집까지 뒤진 거예요? 내가 가져가야 할 게 있어. 무엇을 찾는지 말해보세요. 당신들은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는 아닙니다. 태식 어르신이 혼자 세상을 떠난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평생 도망만 다녔어. 죽었다고 갑자기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야. 아버지는 당신까지 지키려고 했어요. 나를 지켰다고? 지난주에 갑자기 나타나서는 내 어머니가 공장에서 죽었다고 했어. 이모의 어머니라면 제 할머니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가 어릴 때 집을 나갔어. 준석이는 어머니가 죽었다고 생각했고 나는 다시는 찾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 윤미자 씨가 두 분의 어머니였습니까? 김태식이 그렇게 말했어. 할아버지와 언제 만났어요? 일주일 전 갑자기 나를 찾아와서는 화재 당일 준석이뿐 아니라 어머니도 공장에 있었다고 했어. 준석이가 그곳에 간 이유도 밀린 임금 때문만은 아니었어. 어머니를 집으로 데려오려고 했던 거야. 정숙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준석이는 어머니를 용서했어. 나한테는 말도 하지 않고 몰래 만나고 있었던 거야. 아버지는 그날 자기 어머니까지 잃은 겁니까? 그래. 그런데 공장에서는 어머니의 근무 기록을 지우고 지영 씨의 이름으로 시신을 처리했어.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사망자가 한 명 더 나오면 공장 대표가 구속될 수 있었으니까. 어머니는 정식 직원도 아니었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일당을 받으며 식당 일을 했다고 했어. 태식 어르신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머니가 일하는 모습을 매일 봤으니까. 그리고 화재 직후 시신을 확인한 사람도 김태식이었어. 그렇다면 할아버지가 처음부터 모든 걸 덮은 거잖아요. 그때 아버지에게 선택권이 있었을까요? 그래도 말은 할 수 있었어요. 적어도 제게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려줄 수 있었다고요. 말하는 순간 당신도 위험해졌을 겁니다. 모두가 그 말만 해요. 나를 위해 숨겼다면서 정작 내 인생은 거짓말 속에 가둬뒀어요. 도윤은 바닥에 놓인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편지에는 태식이 정숙에게 남긴 마지막 부탁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가, 네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지만 준석이가 사람을 살리고 죽었다는 사실만은 도윤에게 알려다오. 미자 씨의 유고를 찾아 진짜 이름을 돌려주는 일도 부탁한다. 편지 아래에는 붉은색 장부를 찾으라는 문장이 덧붙어 있었습니다. 붉은색 장부가 어디 있습니까? 나도 몰라. 김태식이 이 집 어딘가에 숨겨뒀다고 했어.
그래서 집을 뒤진 겁니까? 공장 대표 측에서도 그 장부를 찾고 있어. 장부에는 비상구를 잠그라고 돈을 받은 사람들 이름이 적혀 있다고 했어. 먼저 찾아서 없애려고 했죠? 그래.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증거를 이모가 없애려고 했다고요? 너까지 죽게 둘 수는 없으니까. 겁이 나서가 아니라 받은 돈 때문은 아니고요? 무슨 소리야? 이모가 합의한 뒤 다른 돈을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나를 그렇게 생각하니? 할아버지도 믿을 수 없고 이모도 믿을 수 없어요. 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합니까? 정숙은 가방에서 작은 목걸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검게 그을린 목걸이 안에는 어린 정숙과 준석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화재 당일 가지고 있던 물건이야. 김태식이 내게 돌려줬어. 나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 그런데 이 사진은 우리 가족밖에 모르는 물건이야. 할머니의 유품을 받고도 또 진실을 묻으려고 했어요? 진실이 널 살려주지는 않아. 공장 대표 한상철은 지금 지역에서 가장 큰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경찰도, 변호사도, 기자도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공개하지 못했던 거예요. 지난주 김태식이 나를 만난 다음 날 누군가 내 집에 들어왔어. 아무것도 훔쳐가지 않고 준석이 사진만 칼로 찢어놨어. 협박을 받은 겁니까? 오늘 오후에도 전화가 왔어. 붉은 장부를 가져오지 않으면 도윤을 방화범의 아들로 다시 세상에 알리겠다고 했어. 저는 두렵지 않아요. 네가 두렵지 않아도 나는 두려워. 너는 준석이가 내게 남긴 하나뿐인 가족이야. 바로 그때 부엌 쪽에서 짧은 진동음이 들렸습니다. 휴대전화 소리입니다. 싱크대 아래를 열자 태식이 사용하던 것과 다른 휴대전화가 발견됐습니다. 화면에는 발신 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문자 한 통이 떠 있었습니다. 장부를 찾았으면 영정사진과 함께 가져와라. 영정사진은 아직 빈소에 있어요. 그 순간 은주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네, 한은주입니다. 전화를 받은 은주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조금 전 어떤 남자가 유족이라고 찾아왔대요. 유족이요? 태식 어르신의 영정사진과 통장, 휴대전화를 전부 가져갔답니다. 누가 가져갔죠? 자신이 김태식 어르신의 아들이라고 했답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민호가 창가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골목 입구에는 성당에서 달아났던 검은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출발한 자리에는 붉은색 표지의 낡은 장부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찾고 있던 장부를 저 사람들이 일부러 두고 갔다고요? 열지 마. 우리 중 누가 한상철에게 정보를 넘기는지 시험하는 거야. 도윤이 장부를 펼치자 첫 장에는 돈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마지막 줄에는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이름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박정숙. 이모 이름이 왜 여기에 있어요? 이모 이름이 장부에 적혀 있어요. 나는 이 장부를 오늘 처음 봤어. 합의서에도 이모 서명이 있었고 이 장부에도 돈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나를 믿지 못하겠다면 당장 경찰에 넘겨. 하지만 저 장부가 진짜인지부터 확인해야 해. 장부를 누군가 일부러 두고 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해요. 태식 어르신이 숨긴 증거라면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돌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안에 거짓 정보를 섞어 서로 의심하게 만들려는 겁니다. 은주는 장부를 펼쳐 정숙의 이름이 적힌 부분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다른 기록들은 잉크가 번지고 종이까지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이름은 유독 선명했습니다. 이 부분만 나중에 적은 것 같아요. 오래된 장부에 최근에 이름을 추가했다는 겁니까? 금액 옆에 적힌 주소를 보세요. 내가 지금 사는 아파트 주소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아파트는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최근 주소를 알아내 정숙 씨 이름을 적은 거예요. 우리를 갈라놓으려고요? 이제 알겠니? 한상철은 처음부터 이런 식이었어. 자기 손으로 사람을 해치지 않아. 가족끼리 의심하고 싸우게 만든 뒤 스스로 증거를 없애게 하지. 도윤은 장부를 덮고 정숙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미안해요. 사과하지 마. 내가 숨긴 게 많았으니까 네가 의심하는 게 당연해. 그래도 이제는 더 숨기지 마세요. 알았다. 아는 건 전부 말할게. 은주는 장부의 모든 페이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민호는 창밖에 서 있던 차량 번호의 일부를 적었습니다. 검은 승용차는 골목을 빠져나갔지만 아무도 뒤따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따라가면 오히려 저쪽이 원하는 장소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먼저 영정사진과 유품부터 되찾아야 해요. 장례식장에는 유족이라는 남자의 모습이 남아있을 겁니다. 5사람은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빈소 입구에는 조문객 명부와 국화꽃만 남아 있었습니다. 영정사진이 사라진 재단은 처음보다 더 쓸쓸해 보였습니다. 신분 확인도 하지 않고 유품을 넘겼다는 겁니까? 장례식장 직원은 남자가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류에는 태식의 아들로 김민석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민석이라는 사람은 처음 들어요. 위조한 서류일 거야. 출입구 영상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화면 속 남자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영정사진을 떼어낸 뒤 통장과 휴대전화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빈소를 나가기 직전 카메라 쪽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화면을 멈춰주세요. 목에 걸린 출입증이 보여요. 한상 요양병원입니다. 한상철이 운영하는 병원이야. 병원 직원이 유족으로 위장한 겁니까? 차량 번호 일부도 요양병원 업무용 차량과 일치합니다. 경찰에 바로 신고하죠. 신고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증거를 없애기 전에 통장 거래 내역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태식 어르신 통장에서 한상철과 연결된 돈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은행이 문을 닫은 시간이야. 사망자 재산 조회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통장에 찍혀 있던 거래 내용을 기억해내야 해요. 매달 제 계좌로 들어온 60만 원 말고 다른 돈도 있었습니까? 큰 금액이 한 번 들어온 기록이 있었어요. 날짜가 언제였죠? 첫 송금이 시작되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 돈이 다 떨어진 뒤에도 할아버지는 계속 60만 원씩 보냈어요. 아버지는 폐지를 줍고 경비 일을 하면서 돈을 마련했어요. 그렇다면 처음 들어온 큰 돈의 출처가 중요합니다. 그게 한상철이 준 돈이라면 김태식이 돈을 받고 거짓 증언했다는 말이 사실이 되는 거야.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이제는 그렇게 믿고 싶어. 하지만 믿음 말고 증거가 필요해. 그 순간 도윤의 휴대전화로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태식의 휴대전화 번호였습니다. 할아버지 영정 사진이에요. 사진 아래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으면 원본 메모리 카드를 가지고 옛 공장으로 와라. 장소와 시간은요? 오늘 밤 10시. 절대 가면 안 돼. 저 사람들은 우리가 메모리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죠? 병원 기록실에 있던 사람 중 누군가 정보를 넘겼다는 뜻이에요. 서로를 바라보던 사람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발견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곳에 있는 5명뿐이었습니다. 원본은 가져가지 않을 겁니다. 복사본을 만들고 경찰에 자료를 넘긴 뒤 움직여야 해요. 제가 복사하겠습니다. 왜 민호 선생님이 가지고 있죠? 병원에서 영상을 확인한 뒤 제가 보관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자료예요. 저에게 주세요. 지금 서로 빼앗으려고 하면 상대가 원하는 대로 됩니다. 메모리 카드를 가진 사람이 정보를 흘렸을 수도 있잖아. 저를 의심하는 겁니까? 그럼 아니라고 증명하세요. 메모리 카드를 꺼내 보여주세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갑 안쪽에서 메모리 카드를 꺼냈습니다. 봉인해 둔 작은 비닐은 뜯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민호 선생님이 영상을 빼돌린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중 누군가의 휴대전화가 감시당하고 있는 거야. 은주는 태식의 집에서 가져온 낯선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었지만 충전기를 연결하자 화면이 다시 켜졌습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보죠. 저장된 번호가 하나뿐이에요.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들. 아버지에게 아들은 없어요. 빈소에서 유품을 가져간 남자를 말하는 걸 거야. 지금 전화해보면 알 수 있겠네요. 잠깐만요. 민호가 맞기도 전에 도윤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한번 울리자 빈소 안에서 익숙한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벨소리는 민호의 외투 주머니 안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왜 할아버지의 비밀 전화에 민호 선생님 번호가 아들로 저장돼 있죠? 민호는 천천히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태식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2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한민호입니다. 그리고 한상철은 제 친아버지입니다. 한상철이 아버지라면서 왜 지금까지 우리 곁에 있었습니까? 김태식 어르신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무슨 부탁? 아버지가 죽기 전에 움직일 테니 그때 도윤 씨를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언제부터 알고 지냈어요? 3년 전부터입니다. 복지관에 처음 찾아온 날 어르신은 저를 보자마자 한상철의 아들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알았죠? 제 어머니가 화재 당시 공장 격리 직원이었습니다. 붉은 장부를 작성한 사람도 제 어머니였고요. 그렇다면 원본 장부가 실제로 존재합니까? 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제게 맡겼습니다. 조금 전 발견한 장부는 가짜였군. 아버지가 만든 겁니다. 진짜 장부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정숙 씨 이름을 넣은 가짜를 흘린 겁니다. 민호 선생님은 원본을 가지고도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혼자서는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장부만 내놓으면 어머니가 돈을 노리고 조작했다는 공격을 받을 게 분명했으니까요. 비상구 사진과 작업일지, 생존자의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접근한 거예요? 처음에는 증언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저를 믿지 않았어요. 한상철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밀 전화에는 서로를 아버지와 아들로 저장했잖아요. 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저는 모든 걸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때 저를 찾아내 붙잡은 사람이 김태식 어르신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아버지가 있다고 해서 아들까지 죄인이 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날 처음으로 저를 아들이라고 불러줬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는 민호 선생님을 믿었던 겁니까? 마지막에는요. 하지만 계획이 새어나갈까봐 누구에게도 제 정체를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상철이 메모리 카드 존재를 안 건 네가 알려준 거니?
제가 알렸습니다. 결국 정보를 넘겼군요. 원본을 미끼로 아버지를 움직이게 하려고요. 그래서 옛 공장으로 나오라고 한 겁니까? 그곳에서 아버지 입으로 직접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용한 거네요. 맞습니다.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놓치면 다시는 한 상처를 잡을 수 없습니다. 민호는 외투 안쪽에서 붉은 장부 원본을 꺼냈습니다. 낡은 표지에는 불에 그을린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부 안에는 비상구 쇠사슬 구입비와 공장장에게 지급된 돈이 적혀 있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날의 마지막 줄에는 한상철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있다면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수 있어요. 장부와 메모리 카드는 이미 복사해 수사기관과 언론사에 전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오지 못해도 자료는 공개됩니다. 한상철이 그 사실을 알면 공장에 나오지 않을 거야. 아직은 모릅니다. 아버지는 제가 결국 자기 편에 설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아들이니까요. 아니요. 자신처럼 비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밤 10시가 가까워지자 5사람은 폐쇄된 옛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공장 담장은 무너져 있었고 녹슨 철문에는 출입금지 표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건물 안에는 화재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벽과 찌그러진 철제 계단, 녹아내린 창틀이 오랜 비극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저 문이에요. 지영은 창고 끝에 있는 낡은 비상구를 가리켰습니다. 문고리에는 잘린 쇠사슬 일부가 아직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문 앞에서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내보내려고 했군요. 준석 씨가 나를 환기창으로 밀어낸 뒤 다시 이곳으로 뛰어왔어요. 안에 사람이 더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어머니였어. 정숙은 비상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마 만지지 못한 채 쇠사슬 앞에 손만 내밀었습니다. 엄마 너무 늦어서 미안해. 그때 공장 밖에서 차량 여러 대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옵니다. 검은 승용차에서 한상철이 내렸습니다. 그의 뒤에는 빈소에서 영정 사진을 가져간 남자와 건장한 직원 2명이 따라왔습니다. 민호야, 결국 현명한 선택을 했구나. 가져오라고 한 물건부터 보여주세요. 죽은 노인의 사진이 그렇게 중요하니? 상철은 태식의 영정 사진과 통장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내놓으면 나도 이걸 돌려주마. 제 아버지가 방화범이라는 거짓말 당신이 만든 겁니까? 죽은 사람의 명예가 산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가? 대답하세요. 내 아버지가 영웅이었다는 걸 세상이 안다고 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아? 적어도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지 않았겠죠. 원망할 대상이 필요했을 뿐이야. 공장이 망하면 수백 명이 길거리에 나앉을 상황이었다. 사람 몇 명의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회사를 살릴 수 있었다고. 그래서 살아있는 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넌 그때 사라지는 게 모두에게 유리했어. 내 아버지도 동의했잖아. 협박하고서 동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윤미자 씨의 기록은 왜 지웠어? 불법으로 일하던 사람까지 사망자로 인정하면 일이 복잡해지니까. 그 사람이 내 어머니였어. 그걸 이제 알아서 무엇하게. 이골은 이미 김지영 이름으로 묻혔고 서류도 끝났어. 끝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호야, 너는 빠져. 피는 물보다 진하다. 아버지는 피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내 어머니도 처음에는 그 장부로 나를 협박했어. 하지만 마지막에는 조용히 입을 닫았지. 어머니가 입을 닫은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치료비를 끊고 요양병원에 가둔 겁니다. 증거가 있니?
지금 아버지 입으로 전부 말씀하셨습니다. 민호가 옷깃에 달린 작은 녹음 장치를 꺼냈습니다. 이 자식이 상철이 민호에게 달려들었지만 공장 밖에서 기다리던 수사관들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상철과 직원들이 몸부림쳤지만 출입구는 이미 막혀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영정사진의 유리가 큰 소리를 내며 깨졌습니다. 할아버지, 도윤은 깨진 유리 사이에서 태식의 영정사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사진 뒷판이 벌어지면서 작은 봉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영정사진 안에 또 다른 편지가 있었어요. 편지 겉면에는 도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아, 내 아버지는 방화범이 아니었다. 준석이는 끝까지 문을 열려고 했고 세 사람을 살려냈다. 내가 늦게 진실을 말해 네가 아버지를 미워하며 살게 한 죄는 어떤 벌로도 갚을 수 없다. 부디 나를 용서하지 말고 내 아버지만은 자랑스러워해다오. 도윤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무너진 비상구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 알아서 죄송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와 도윤은 태식의 영정사진을 들고 빈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텅 비어 있어야 할 장례식장 복도에 수십 명의 사람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아이부터 백발의 노인까지 모두 손에 같은 모양의 편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태식 어르신을 찾아오신 겁니까? 가장 앞에 서 있던 중년 여성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은 한 명씩 영정 앞에 서서 같은 말을 꺼냈습니다. 김태식 어르신은 제게도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이분들을 어떻게 알고 지낸 거죠? 중년 여성은 영정 앞에 국화꽃을 내려놓은 뒤 낡은 편지 한 장을 펼쳤습니다. 편지 겉면에는 태식의 삐뚤삐뚤한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밥은 굶지 말고 남보다 늦더라도 포기하지 마라. 내 잘못으로 아버지를 잃은 것이 아니니 고개를 들고 살아라. 여성은 화재로 숨진 공장 노동자의 딸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친척집을 전전하던 그녀에게 태식은 매달 학용품과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재로 부모를 잃은 아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에 나앉은 노동자, 보상금 한 푼 받지 못한 유가족이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이 많은 분을 혼자 도우신 겁니까? 사람들은 태식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편지에는 늘 빚진 사람이라는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 태식을 찾아냈을 때도 그는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를 내주고 졸업식에 찾아오고 결혼식에 부모 대신 앉아준 사람을 그들은 마음속으로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왜 어제까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까? 한 남성이 휴대전화를 내밀었습니다. 전날 밤 화재 사건의 진실과 함께 태식의 사망 소식이 기사로 공개됐습니다. 영정사진을 알아본 사람들이 서로 연락해 새벽부터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어르신이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는 자신과 가까웠다는 이유로 이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마지막까지 또 혼자 감당한 거네요. 지영은 아버지의 영정 앞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그녀는 태식의 장례식조차 멀리서 지켜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더는 숨어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여기 있어요. 가족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상주가 되어 아버지 마지막 길을 지킬게요. 지영은 빈소 입구에 걸린 상주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직접 적었습니다. 김태식의 딸 김지영. 죽은 사람으로 살아온 세월을 끝내고 아버지의 딸로
세상 앞에 선 첫 순간이었습니다. 정숙도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검게 그을린 어머니의 목걸이를 흰 국화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태식 아저씨, 미워해서 미안해요. 겁이 난다는 이유로 진실까지 미워했습니다. 이제 우리 어머니도 진짜 이름으로 모실게요. 이모 잘못만은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해줬어야 했어. 지금부터 기억하면 돼요. 아버지는 술에 취해 쓰러진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사람을 구한 사람이었다고요. 도윤은 태식이 남긴 손수건을 영정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저한테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용서할 겁니다. 할아버지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남은 평생 죄를 갚으며 살았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할아버지가 보낸 돈 없이도 잘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히 가세요. 도윤이 절을 올리자 빈소에 있던 사람들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문객 한 명 없던 빈소는 어느새 복도까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는 태식이 사준 교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가져왔고 누군가는 첫 월급으로 사들이지 못한 구두를 들고 왔습니다. 태식의 작은 방에서 발견된 어린아이들의 그림도 하나씩 주인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을 영정 옆에 붙이며 늦은 작별을 고했습니다. 어르신은 가족이 없었던 게 아니네요. 자신이 가족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가족은 자격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곁을 지키고 기억해주는 사람이 가족이죠. 장례를 마친 뒤 태식의 통장 거래 내역도 확인됐습니다. 12년 전 처음 들어온 큰돈의 송금자는 민호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돈을 남긴 줄 몰랐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화재를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셨어요. 민호의 어머니는 붉은 장부와 함께 자신의 퇴직금 대부분을 태식에게 보냈습니다. 피해자들의 아이를 위해 써달라는 부탁도 남겼습니다. 태식은 그 돈을 도윤을 비롯한 유가족들에게 나누어 보냈습니다. 돈이 바닥난 뒤에는 경비와 폐지 수집으로 번 돈을 보탰습니다. 태식의 통장에 남은 돈은 18만 3,400원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기 장례비도 남기지 않았네요. 아버지는 자신에게 쓰는 돈을 늘 아까워했어요. 장례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내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조문객들은 조금씩 돈을 모았지만 남은 금액은 장례비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도윤과 지영은 그 돈을 개인적으로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아이들에게 써주세요. 형편 때문에 부모의 진실을 포기하는 사람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태식과 준석, 윤미자의 이름을 딴 작은 장학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첫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화재 사건에 대한 재조사도 시작됐습니다. 한상철은 유품 절도와 서류 위조, 협박과 증거인멸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붉은 장부와 녹음 파일, 지영의 증언이 제출되면서 오랫동안 감춰졌던 비상구 폐쇄 사실도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박준석은 술에 취한 사고 유발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구조하다 숨진 노동자로 기록됐습니다. 윤미자의 신원도 다시 확인됐고 유골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이제 집에 가자. 이번에는 내가 엄마를 혼자 두지 않을게. 민호는 한상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가 남긴 장부와 자신의 증언으로 아버지가 감춘 일을 끝까지 밝혔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물려받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알고도 외면하는 죄는 짓지 않겠습니다.
은주는 태식이 살던 방을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텅 빈 책상 서랍 안에는 뜯지 않은 편지 한 통이 남아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한은주였습니다. 은주 선생, 늘 도시락을 챙겨줘서 고마웠소. 나는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하다고 생각했지만 선생이 문을 두드리는 날이면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소. 혹시 나처럼 아무도 찾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한 번만 더 문을 두드려 주시오. 사람은 혼자 살 수 있어도 혼자 잊히고 싶은 것은 아니니까. 은주는 편지를 접어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태식의 집을 나서기 전 복도 끝에 서서 옆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복지관에서 왔습니다. 오늘 식사는 하셨어요? 한 사람의 마지막 부탁은 그렇게 또 다른 사람의 닫힌 문을 열었습니다. 김태식은 자신의 장례식에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건넨 밥 한 끼와 편지 한 장, 포기하지 않았던 작은 마음은 수십 명의 가슴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태식의 오랜 침묵을 용서할 수 있으신가요? 진실을 말해 누군가를 위험하게 하는 것과 침묵해 누군가의 명예를 빼앗는 것 사이에서 그는 너무 오랫동안 혼자 벌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늦기 전에 먼저 안부를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사연의 여운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다음에 전해드릴 새로운 인생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